자, 무려 40년입니다. 이 기나긴 방랑의 끝에서 한 민족이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문턱에 섰습니다. 근데요, 강을 건너기 전에 진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남아 있었죠.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들에서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40년이라, 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이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든 이 사람들, 심장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단순한 무리에서 진정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 집의 안전부터 확보하는 거겠죠? 이들의 첫 번째 과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를 괴롭혔으니 복수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등 뒤에 칼을 댄 적을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위한 안전 확보, 이것이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승리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건 전쟁으로 얻은 그 막대한 전리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와,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양이 무려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천.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그들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정확히 절반으로 뚝 잘라서 반은 전사들에게,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돌려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각자 받은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바쳐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종교가 그들의 경제 시스템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분배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자기들 몫에서 500분의 1을 떼서 최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보다 10배나 많은 50분의 1을 성전 실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바쳤습니다. 각 그룹의 역할과 중요도를 고려한 아주 체계적인 세금 제도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외부의 위협은 정리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내부 문제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케이크를 12조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바로 이 엄청난 과제가 남은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만약 약속된 땅보다 더 좋은 땅이 그 바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실제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강력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 지파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의무가 먼저다라는 거죠. 그는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모든 땅이 정복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국가적인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동쪽 땅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이제 공식적으로 약속의 땅, 즉 요단강 서쪽 땅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이 땅은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땅 분배, 아무나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토지 분배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종교계 대표로 제사장 엘르아살,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 명씩 참여해서 종교적, 군사적, 부족적 권위가 모두 결합된 형태로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 땅만 나눠준다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질서, 즉 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의 규칙이 아니라 정착사회를 위한 영구적인 법 말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개념, 정말 혁신적이지 않나요? 이건 감정적인 피해 복수를 막고 의도치 않은 지금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별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진보적인 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과정이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일단 무조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재판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면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언제까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그 후에야 비로소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감정적인 복수를 막는 고대 사회의 정당 방위와 적법 절차 개념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법적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땅은 어떻게 상속될까요? 딸이 상속받는 건 좋은데 만약 그 딸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땅이 통째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정,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해야 한다. 어때요? 여성의 상속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파의 땅이 흩어지는 것도 막는 정말 현명하고 균형 잡힌 판결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군사 문제, 경제적인 분배, 영토 확정, 그리고 사회를 유지할 법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 설계도가 완성된 겁니다. 결국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연한 약속에만 기댄 민족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세우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 즉 청사진을 손에 쥔 준비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구절이 바로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광야에서의 모든 가르침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완벽한 청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현실도 완벽할까요? 약속의 땅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남기며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